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환단고기 원본을 읽다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내용 조금 설명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처음에 나왔던 거가 환단고기는 4권의 책으로 엮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혹자는 5권의 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 그 말이 실질적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기하고 그 다음에 단군세기, 북부여기, 그 다음에 태백일사 이렇게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삼성기를 상하로 나눠서 5권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삼성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삼성 말 그대로입니다. 세 분의 성이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국의 왕을 우리가 나라를 삼성에 있는 그 왕들을 임금들의 명칭이 다 달랐는데 첫 번째 나라가 환국이고 두 번째 나라가 단국이 배달국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고조선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라인 환국은 7분의 환인이 있었던 겁니다. 왕을 환인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라 단국은 배달국이죠. 배달국은 환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환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조선의 임금 왕은 단군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국의 환인은 7분, 단국의 환웅은 18분, 그 다음에 단군세기에 나오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 드릴 내용에 여기 있는 단군은 47분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7분, 18분, 47분의 기록을 큰 흐름으로만 적어놓은 것이 삼성기고 그게 상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군세기는 단군,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적혀져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환단고기 원본을 읽다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쓴 환단고기를 이해하실 때 이 책을 읽어보고 환단고기를 제가 환단고기 원본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고 환단고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47분의 단군 중에서 오늘은 7번째 되는 단군에 대한 기록인데 조금 허망한 내용이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흐름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 그대로 가겠습니다. 뭐냐면 원본은 읽고 원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7세 한율단군입니다. 한율단군께서 그 일생을 적은 건데 너무나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내용이 없습니다. 한율단군의 제2원년 그러니까 즉위한 첫 해에 갑인년이다. 그건 갑인년이라는 겁니다. 즉위한 원년이 갑인년이다. 몇 년들이 여기 나와 있고 기원전 2047년 정도로 지금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1을 54년 동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을 54년. 그 정민년의 임금께서 붕어하셨다. 왕이나 임금이 사망하는 것을 붕어라고 그러고 그 군 정도 그러니까 그 왕족의 군 되는 그 왕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망을 할 경우에는 조리라고 그러고 일반인들이 사망을 한 건 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금께서 이제 붕어하셨다니까 임금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우서한이 즉위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54년을 제의한 7세 단군 한율 단군이신데 적힌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참 왜 54년이나 제의를 하셔서 한 나라를 이끌어오고 다스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한 줄 글도 없습니다. 다만 제의했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사망했다는 게 바로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을 했으니까 다음 임금이 즉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서한이라는 분이 즉위했다. 우서한 단군이 이렇게 다음 단군이 됐다는 거예요. 54년을 통치했는데 공적은 아무것도 적힌 것이 없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환단고기에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다음 8세 되시는 분입니다. 8세 단군 얘기합니다. 우서한 단군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서한 단군의 제2원년은 무신년이다. 임금께서 20분의 1세법을 정하시고 물자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서로 통하게 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였다. 제2년 기유년에 풍년이 들어 줄기 하나에 이삭이 8개씩 달렸다. 이삭이 8개씩. 아주 풍년, 대풍년이었다는 겁니다. 제4년 신해년에 임금께서 미복을 입고 몰래 국경을 넘어 하나라의 실정을 살피시고 돌아와 관제를 크게 개혁하셨다. 제7년 갑인년에 삼조고가 동산에 날아들었는데 날개 길이가 석자나 되었다. 제8년 을묘년에 우서한 단군께서 붕하셨다. 태자 아술께서 즉위하셨다. 그러니까 한 8번째 되는 그 우서한 단군의 업적이 요거로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별한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분의 1세법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 전에는 균전법을 해서 9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를 국가에다 세금으로다가 내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때는 20분의 1세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대 단군이 되면서부터 20분의 1세법을 적용을 했다. 이 20분의 1세법에 대한 거는 중국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8개씩. 이건 뭐 풍년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한 점은 삼조고가 동산에 날아들었다. 이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조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삼조고는 도대체 어떤 신성스러운 면이 있는 거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태양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양을 숭상하는 민족입니다. 태양 숭배 민족의 대표적인 국가여서 삼조고가 나오게 된 거고 이 삼조고가 바로 세 발 달린 까마귀입니다. 근데 이거는 삼조고를 설명을 하다가 보면은 그 기본적인 원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게 삼신원리입니다. 삼신원리 얘기하다 보면 삼신할머니와 마구할머니, 삼신할머니와 마구할머니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대상이다. 하나님이라고 봐도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는 사람을 잉태해서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그 삼신할머니로 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학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숭배 사상이 아주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삼조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양 숭배가 바로 광명 사상이고요.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천부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본심, 본태양, 악명이라고. 본본심, 본심이 본래 그 사람의 아주 깊은 그 근원적인 그 생각은 무엇이냐? 태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태양. 그래서 밝아진다. 악명.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게 삼조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삼조고에 대한 얘기가 요 근래에 와서 이제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만 예전에는 삼조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고맙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축구협회의 상징물이 삼조고입니다. 일본 축구협회 삼조고. 근데 저는 좀 특별하게 좀 느껴지는 거가 뭐냐면 한국 축구협회의 상징물은 호랑이입니다. 근데 왜 호랑이가 됐는지 그건 진짜 어느 시대 때부터 우리가 호랑이를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범이라고 그래서 호랑이라는 말은 사실 제가 조사를 해보고 예전부터 제가 여러 번 강의 때 얘기를 했는데 조선시대 때는 호랑이란 말이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분명히 범이라는 말로 대표됐고 그 말이 그냥 상용화되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지내면서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하죠. 일제강점기를 지나오면서 호랑이라는 말이 일반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한국인을 상징하는 말로 종종 호랑이가 등장하긴 하는데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되는지는 학술적으로 좀 연구해 볼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20분의 1 세법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보면 20분의 1 우서한 단군 8대 단군의 때에 20분의 1 세법을 정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20분의 1 세법에 대한 거는 맹자에도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 역사하고 중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일치되는 면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정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맹자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백규가 말했다. 나는 20분의 1 세금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맹자한테 물어본 겁니다. 백규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맹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대의 돈은 그러니까 백규의 돈은 맥나라의 방법이요. 우리가 예맥족이잖아요. 예족이라고도 그러고 맥족이라고도 그러고 숙신족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이름이 돼 있죠. 근데 이 내용이 그대로 보는데 여기 보면 맥나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맥나라가 바로 동이족의 한 나라로, 한 부족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만으로 봐도 고조선이 있었다는 증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다만 그들 기록에 고조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기록은 거의 얼마 몇 개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 원래 기록에 보면 우리의 고조선이라는 얘기는 진짜 나오거든요. 요사에도 분명하게 고조선이라는 명시가 딱 나옵니다. 요 나라는 고조선의 옛 도읍지에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역사인 건 확실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구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종종 제가 느끼고 이게 준비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야, 이거를 1대, 2대, 3대, 47대까지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가 조금 난감한 면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재밌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원본 그대로 읽는 거가 중요하니까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세 단군입니다. 아술 단군입니다. 아술 단군의 제2원년은 병진년이다. 임금께서 어진 덕이 있어 백성 중에 금법을 범한 자가 있으면 금법.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비와 이슬이 가리지 않고 내리느라 하시고 죄를 논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었어도 그것을 다 용서해주고 받아줬다는 겁니다. 덕이 많은 아술 단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법을 범한 자가 그 덕에 감화되어 순박하고 후덕한 교화가 널리 행해졌다. 이날 해가 둘이 나타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담처럼 들어서서 큰 행렬을 이뤘다. 요거 진짜 특별한 내용인데 이건 확인할 방법은 분명히 없습니다. 해가 둘이 나타났다. 아마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이 있는데 그걸 쭉 가리면 우리 그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현상이 아니었을까? 해 바깥에 또 이렇게 밝게 빛나는 그 환히 빛나잖아요. 그게 코로나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그 코로나 이거 19 얘기하듯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가 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방법 외에 태양이 두 개 뜰 리는 없는 거니까 대기 일식이 되면 완전히 가려지는데 그 바깥에 아주 이렇게 환하게 환 모양으로 빛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 기록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년, 즉위하고 2년째 되는 정사년에 청해 욕살 우작이 군사를 일으켜 대고를 침범하였다. 임금께서 상춘으로 피난하여 구월산 남쪽 기슭에 새 궁궐을 세우시고 그냥 도망을 가서 궁궐을 새로 세운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니까 도망가서 새로 세운 겁니다. 우지와 우속등을 보내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데에서 역사성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내 우착을 토벌하여 죽이셨다. 그 후 3년 만에 다시 환도하셨다. 제35년 경인년에 아술단군께서 붕어하셨다. 우가 출신 노을이 즉위하셨다. 여기서 이제 특별한 거는 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금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8조 금법은 뒤에 또 별도로 나옵니다. 그 8조 금법이 나오기 전에 금법이라는 것이 고조선 사회에서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명시를 해주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하나는 해가 둘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건 천문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상춘에서 상춘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상춘으로 피신을 한 후에 거기서 궁궐을 짓고 있다가 3년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하고의 그 역사적인 관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조 금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린 금법, 8조 금법 이전에 금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을 다시 8조 금법으로 명시해서 고조선 사회를 다스리는데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규현사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단고개하고 비슷한 책을 꼽는다 그러면 규현사화입니다. 조선시대 때 쓰여진 책이죠. 이 책에 그 8조 금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한서지지지에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있죠. 8개 8조 금법 중에서 3개가 전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먼저 한서지리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서지리지에 나오는 우리 고조선 사회의 8조 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3개만 남아있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그 집안의 노비로 삼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원사회에 나와 있는 8조 금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하고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이들의 기록보다 우리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또 8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더 우리한테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8조 금법 중에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정성으로 다해 순수히 섬기라. 둘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어버이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니 너희 어버이를 공경하면 이는 능히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다. 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너희 남녀들은 화합할 뿐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며 음탕하지 말라. 네 번째,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라. 서로 헐뜯거나 죽이지 말라. 다섯 번째, 너희는 서로 양보하며 같이 경작하라. 너희끼리 서로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 여섯 번째, 너희는 사납고 교만해져서 사물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 서로 항상 존중하며 너희 하늘 본보기를 따라 사물을 사랑하라. 일곱 번째, 너희는 위태로움을 돕고 어려움을 구제하라. 약함을 업신여기거나 천하다고 업신여기지 말라. 여덟 번째, 간사함을 품지 말고 악함을 숨기지 말며 재앙을 감추지 말라. 이게 8조 금법입니다. 한소지리지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이 기록한 거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제 생각에는 이쪽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한소지리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이 큰 법입니다. 큰 법이고 요 안에 들어가는 세부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뭐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이 법을 어겼을 때 구체적인 하행, 그 밑에 있는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진짜 합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을 곡물로서 뱉자. 이건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실행 방법을 이걸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 요거는 큰 흐름에 고주선을 다스리는데 큰 틀, 그 다음에 고주선을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요거는 형벌을 범했을 때, 그러니까 범법을 했을 때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아직도 연구 단계에 있고 우리가 더 많이 여기에 대해서 학술적인 것을 많이 찾아낸 다음에 어느 것이 더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세입니다. 노을 단군입니다. 10세 노을 단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별로 내용은 없습니다. 노을 단군의 제2원년인 신묘년에 큰 동산을 만들어 처음으로 야생동물을 기르셨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동물원 같은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둘째, 제2년 임진년에 임금께서 친히 음락에 행차하여 민정을 살피며 백성을 위로하고 어가를 멈춰 야외에 머무실 때 현자가 많이 따랐다. 제5년 을미년 국문 밖에 신원목을 세워 백성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게 이제 10세 단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뒤에까지 이제 이어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설 신원목입니다. 신원목을 설치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국문 밖에 신원목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세 단군 때, 단군 10번째 단군 되시는 분 그때에 있어서 백성들의 억울함이나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원목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원목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치거나 호소하는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나무를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딪히게 해서 그 소리가 나면 관리가 나와서 그걸 듣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근데 현재에서는 확인할 길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까운 점을 나라의 임금에게 하소연하는 방법 중에 분명히 하나로 분명히 설치한 건 맞습니다. 노을 단군 5년째일 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진 거 있죠. 신문고, 북을 두드리겨서 왕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관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게 하는 그 우리가 신문고가 있습니다. 신문고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판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하도낙서인데 이 하도낙서는 제가 이 시간 여기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도낙서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세 당군, 노을 당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제16년 병오년에 동문 밖 10리 떨어진 땅에 연꽃이 피었고 이때 벌써 연꽃이 재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암산에 누웠던 돌이 저절로 일어났으며 손아에서 신령스러운 거북이 그림을 지고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유판과 같았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하도낙서를 얘기하는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발의 연안에서 금괴가 나왔는데 수량이 13석이었다. 제35년 기원전 1916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정도 즈음에 일어났던 일인데 감성을 설치했다 이때. 이 감성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59년 기축년에 노을 당군께서 부흥하셨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태자 도해께서 즉위하셨다.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판에 대한 얘기인데 이 유판은 여기에는 한문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여사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여사판이 곧 하도낙서의 낙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때 체계화되지 않았나, 낙서 부분이. 하도와 낙서가 있으면 그 낙서 부분이 이때 체계화되었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낙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길게 설명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원리도 어렵고 또 낙서가 더 어렵죠. 하도보다 낙서가 한 단계 더 어려워서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려면 한 몇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하늘에 있는 천문을 측정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감성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유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읽어만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판은 도여사판이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분명히 천문대라고 보고요. 신라 첨성대는 633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벌써 훨씬 이전, 1000년 이전에 거의 2000년이잖아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원전 1916년입니다. 감성을 설치했다는 게. 그러니까 기원전 약 2000년 정도 그 즈음에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기록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은 신라 시대 때니까 633년이니까 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2500년에서 2600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이전에 벌써 천문대 기록을 기록하고 관측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고조선에서 벌써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요 감성에 대한 것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주부에는 첨성대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첨성대, 부성의 남쪽 변두리에 있으며 당나라 태종 정관 7년 계사년에 신라 선덕여왕이 쌓은 것이다. 신라 시대 때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1916년, 기원전 1916년 전이니까 25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환단고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세종실록 기록지에 되어 있는 거기에는 기원 후 633년에 나온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에도 기록이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도 첨성대가 있었고 고구려 때 첨성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식, 해성, 행성 등을 관측하였다는 기록이 그대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분벽화에 별 그림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인돌 같은 거 보시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강화도에도 있고 고성에도 있는데 거기 가보면 별자리가 고인돌에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북두칠성 모양으로 그려진 거 있고 그 다음에 북극성이 하나 점으로 나와 있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 우리는 고대에서부터 감성, 그러니까 천문대가
아주 발달한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천문 관측이 활발해요. 고려시대에 천문 관측이 활발하여 고려사 천문지에는 일식을 비롯하여 오행성의 운행과 객성의 출현, 태양, 흑점, 성변, 일월변 등 관측 기록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그 세종대왕 때 여러분들이 그거 만들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왕립중앙천문기생대도 만들어 서운관이 천체를 관측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에서부터 이 천문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손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것도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더 앞서서 했고 더 강하게 더 정밀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성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오성치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오성치류가 그것을 학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신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박창범 교수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성치류 그러는데 오성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이 며칠이죠? 일주일이 7일입니다. 근데 일요일과 월요일이 뭐죠? 해와 달입니다. 일요일, 월. 그 다음에 화수목금토가 바로 오성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은 기계 막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가까운 순서대로 다 거기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그 행성 중에서 우리하고 깊게 관련이 되어 있고 가까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은 그것이 바로 일과 월을 빼버리면 수목금토가 됩니다. 화수목금토가 되죠. 그것이 바로 오성입니다. 이 오성이 쫙 일렬로 연결되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천문학적으로 계측을 해서 과학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그 시대에 있었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박창범 교수께서 이런 걸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오성치류라는 건 지구에서 보면 5개의 별, 목성, 금성, 토성, 수성, 화성이 쫙 일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루라는 별자리에 쫙 모여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신 분이 박창범 교수이고요. 그리고 이거 기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천문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대 기록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 거, 일본 거, 한국 거. 우리 한중일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 대한 기록들은 평균 어느 정도로 맞냐면 실질적으로 그 과학적으로 계측을 해보면 78%에서 한 63% 정도. 그러니까 70% 내외 정도가 그 사실이 거의 맞는다는 겁니다. 그 일본은 뚝 떨어집니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맞습니다. 35% 정도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록, 우리 환단고기에 나와 있고 우리나라 그 천문에 대한 기록을 쭉 적은 것들에 보면 무려 80%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천문 현상을 가지고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계측한 곳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측하는 곳이 어디냐? 찾아보다 보면 한반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중국 본토에 있고 만주 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그 이전에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 기록들을 찾아보면 다 중국 쪽에 있었다는 걸로 봐서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지금 반도만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이런 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천문현상 기록이 아주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적혀 있냐면 일식은 67회나 적혀 있습니다. 일식. 행성의 움직임은 4개. 해성 출현이 65개. 유성과 운성에 대한 기록도 42개. 이렇게 아주 우리는 천문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으로 역사서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11세입니다. 11세 단군은 도해 단군이십니다. 이 도해 단군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2원년 왕으로 즉위한 첫 해에 도해당군께서 오가에게 명하여 12명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을 택해서 국선소두를 설치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국선소두라는 것, 그 국선, 우리가 이게 이 국선소두를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데 참선을 하고 그런 것들 단 같은 것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라에서 관리를 해서 나라 전체의 여러 곳에다가 국선 수도를 하는 것을 만들도록 지시를 해서 설치한 것은 11세 도해당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련을 하고 또 소도라는 곳은 여러분들 소대 아시죠? 지금 유해 그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소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소대, 이 소도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신성시하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것을 같이 두 개가 같이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선소두를 설치하게 했던 것이 바로 도해당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국선소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레에 국선소두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둘레에 박달나무를 많이 심고 박달나무를 심고 가장 큰 나무를 선택해서 환웅상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그 이름을 웅상이라 하였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군 시대에 그러니까 고주선 시대에 환웅상을 소도에 모셔서 국선 소도에 모셔서 그걸 경배하는데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 국선 소도를 소도 또는 수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신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성소이기도 하고요. 소도는 우리 민족의 삼신신앙의 근원이고 원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여기 중복돼서 있는데 큰 나무에 방울과 북을 매들고 큰 나무가 성황당하고 비슷한 모습을 연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큰 나무에 방울과 북을 매달고 주위에 금줄을 쳐서 금줄 아시죠? 우리들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아이를 낳고 그러면 금줄을 이렇게 새끼줄을 반대로 꼬아서 이렇게 걸어놓고 고추도 걸고 숯도 걸고 이렇게 했던 걸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전해져 내려온 내용이고 관습으로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큰 나무 그중에 박달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나무에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주위에는 금줄을 쳤다. 그리고 사람 출입을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거기서 삼신 상제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웅상, 환웅상을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삼신상제님께 제사를 지내기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또한 구체적으로는 그 밑에는 환웅상을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국선소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